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사학과 닥터 데이비드 정입니다. 오늘은 의료 결정권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영어로는 medical decision을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보통 환자 본인이 제일 사실은 존중돼야 되겠죠. 환자가 치료를 받고 싶다면 치료를 받는 것이고, 환자가 거부하면 아무리 좋은 치료도 의사가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환자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환자가 결정하는 것이 사실은 극히 드뭅니다. 보통은 환자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서 가족들에게 묻습니다. 만약 부부 같으면 부인은 남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결정을 할 때 보통은 자기가 혼자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어른들도 부부끼리 서로 의견을 묻습니다. 또 형제끼리 또는 친구끼리 또는 나이 많은 노부모님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참 결정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저는 소아과니까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아이들의 치료 결정을 본인이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주로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빠가 나서면 당신은 가만히 있어. 그리고 엄마가 결정을 해서 나는 이 예방주사는 안 맞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맞고 싶어도 엄마가 막으면 뭐 의사는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죠. 또 아빠가 주고 싶어도 아빠는 수술을 하고 싶은데 엄마가 안 돼. 그러면 아이는 수술을 못 받게 됩니다. 또 반대로 엄마들이 와서 우리 아들 좀 포경수술 좀 하게 해주세요. 아이는 할 마음이 없는데 엄마가 와서 수술을 일부러 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이런 문제, 사실은 엄마가 자기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물론 자기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는 아이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건강을 망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권자가 누가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요, 엄마하고 또 친척 엄마하고 와서 병원에서 싸워요. 할머니는 해야 된다, 엄마는 하기 싫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병원에 와서 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형제들, 가족들이 와서 병원에 와서 결정하는데 다 모두 이제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이 더 복잡해지죠. 거기다가 이제 다 하려고 그러다가 친구가 예, 그거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만 거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친구의 조언 한마디에 완전히 의료 결정이 다 바뀌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을 하려고 다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수술을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결정을 내리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의사가 결정하는 것 같죠. 실제 의사가 아니라 환자, 가족, 부모 이런 사람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의사들이 조언을 듣고 결정을 합니다. 의사들이 그 치료를 하면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충분히 설명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정은 부모가 하지만은 이 결정이 실제로는 의사의 조언을 받아서 합니다. 자, 이 의사들은 의료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의료 전문가가 혼자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리퍼럴을 보냅니다. 다시 스페셜리스트 또는 서브 스페셜리스트에게 또 의견을 묻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케모테라피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해서 전문 의사에게 의뢰를 하죠. 의견을 묻습니다. 또 전문 의사들은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 그 사람들은 리서치 의사들의 조언을 받습니다.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5,000명을 했는데 그중에
60%가 여기에 도움이 되었고 40%는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리서치 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의사들이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전문 의사들이 그것을 존중해서 주치의에게 연락을 하고 주치의가 다시 그것을 환자에게 결정을 미루는 것이죠. 자, 이 전문 의사들도 혼자 결정을 못 내립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또 캣스캔을 찍고 이렇게 해서 영상의학자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영상의학자들의 한마디 조언에 따라서 결정이 바뀝니다. 또 기초의학자들이 중요합니다. 병리학자들이 또 병리 샘플을 그 현미경하에서 이렇게 봐서 결정을 하죠. 그렇게 기초의학자들은 또 이렇게 해부학자든지 생리학자 또는 생화학 의사 또는 유전학, 생명공학, 뭐 양리학 의사, 또 산업의학을 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공중보건학이라든지 또는 통계학, 세균학, 법의학, 핵의학. 그보다 더 사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회사입니다. 환자들은, 의사들은 치료를 받고 싶지만은 그 약이 너무 비싸면 건강보험회사에서 NO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건강회사에서 때로는 우리가 MRI를 하고 싶다 그러는데 NO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캣스캔을 해야 되는데 NO 하는 경우도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진단 방법에 대해서 건강보험회사가 제안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또 치료제에 대해서 케모테라피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 보험회사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회사에서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권유하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위에는 또 그다음에 보건당국이 있습니다. 이 보건당국 정부가 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치료까지는 허용한다. 이렇게 해서 보건국에서 결정을 하고 치료 결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더 높이 올라가면 이제 대통령이 우리 건강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바마 케어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시행착오를 해서 지금 이제 정착이 될 만 했는데 다시 대통령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서 이제는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건강에 대한 결정을 우리 자신이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바뀌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될 것은 모든 의학은 이 변한다는 겁니다. 이 전문가라고 해서 다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아스피린을 예를 들면 아스피린이 수천 년 동안 우리가 해열 진통제로 이 감기 정세로 이렇게 치료를 해왔는데 이것이 흥망성쇠가 많았습니다. 업앤다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열 진통제로 많이 쓰던 아스피린이 타일레놀이 나오면서부터 아스피린이 푸대접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타일레놀을 가지고는 치료할 수 없는 이 카와사키 병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병이라든지 뭐 심혈관 뇌경색 예방, 심지어 여러 가지 그 암도 이 유방암까지도 이런 아스피린으로 예방이 된다. 이렇게 해서 다시 아스피린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죠. 이 의학이 자꾸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라인병, 이 사슴이 진드기가 옮기는 이 라인병은 40년 전에는 의학 교과서에 치료가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라인병이 치료가 항생제로 아무리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 라인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결정하는데 혼선이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톡스는 어떻습니까? 원래 옛날에는 이 식중독에서 나오는 독입니다. 그러나 그 식중독이 지금은 독약이 지금은 여러 가지 치료에 쓰이는 명약으로 바뀌었어요. 전문 의사들도 이런 바뀌는 데 대해서 결정이 다시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마리화나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삼배옷 재료로만 쓰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마약으로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가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암 치료라든지 케모테라피의 보조제로 쓰입니다. 두통 치료 쓰이고 또 여러 가지 병에 이 마리화나가 명약으로 지금 치료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앞일을 모릅니다. 의사들도 모릅니다. 어느 것이 가장 좋을지 이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 겸손한 인간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